자, 일반적인 이미지 동그라미 채워주시고요. 자, 생기발랄함과 호기심, 그 다음에 어린 순수함이다 해서,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를 규정을 했을 때 뭐가 있었다? 호기심, 그 다음에 순수함이 있었대요. 어떤 경우? 일반적인 거, 그죠? 일반적인 경우. 자, 근데 모범동화에 등장하는 아이는 여기서는 일단 소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냥 요 소년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 소년은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자, 생기 없는 모습. 아까 여기서는 발랄하다며요, 그쵸? 여기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며 결코 순진하지도 않다. 순진하지 않다. 그럼 얘는 뭐 순수함이 없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아이는 어른들의 비밀이나 자신을 이용하려는 의도 등을 꿰뚫어보며 이를 폭로하고, 그러니까 얘는 뭘 안다는 거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애라고 했어요, 그죠? 의도 파악이 가능한 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를 마주하는 어른들은 놀라워하고 당황한다. 작가는 이러한 아이와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순수함을 간직하기 어려운 세계의 부조리함을 드러냄과, 자, 그럼 소년을 이런 성격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순수하기 어려운 부조리함을 비판한다고 했죠. 부조리함을 비판. 자,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망을 이용하는 걸 비판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애겠어요? 얘겠죠, 대충. 그쵸?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걸 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죠? 특히 이런 순수함을 가지기 어려운 부조리함을 비판한다는 건, 이건 어쨌든 간에 혼란한 세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모범 동화래요. 모범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얘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모범스럽지 않죠. 그럼 애초에 얘는 무슨 제목이에요? 반어적인 제목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응.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기출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하는 연습을 가라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냐고요? 조금씩?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설정드린 거는 진짜 이거예요. 여기서 요약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뭘 잡아가면 되죠? 그냥 키워드만 잡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비교가 될 만한 거, 일반적인 어린이와 소년을 비교 한번 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능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여기다 밑줄을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거나 그러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자, 요런 식으로 키워드식으로 나온 거는 옆에다가 그냥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린이는 호기심과 순수함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갖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그거랑 대비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밑줄 쳐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이 방법까지, 그치? 이러면 좀 괜찮겠어? 이러면 확실히 좀 직관적이에요. 네, 그럼 지금 저거 적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렇게 적용해보세요. 앞으로 푸실 때 요거랑 요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요거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런 내용이겠구나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시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뭐 되셨으면 진행할까요? 응. 자, 다시 95페이지로 돌아오시고, 자, 요술은 자꾸 진행되었다. 누웠던 사내가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선병질적인 아이는 설명을 하고 마치 그 여인과 대결하듯 기침을 발했다. 자, 이 선병질적이라는 게 아마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신경질을 이루기도 한다. 약간 예민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 저건 주전자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물이 나올 때는 구멍을 열고 나오지 않을 때는 구멍을 닫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생달걀을 먹을 때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는 먹을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그 마술쇼 하는데 약간 뭐야 이거 혼자 진지충이야. 근데 얘 딱 봐도 누군 것 같아? 그래, 주인공이 소년이겠죠, 그쵸? 저건 이중 뚜껑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면이다. 아까 까놓은 달걀은 그 이중 뚜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저 상자를 거꾸로 놓아도 달걀은 쏟아지지 않는다. 속아서는 안 된다. 저것보다 신기한 요술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 한 아이, 두 아이 그에게 합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전학생을 앞세운 한 무리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들은 주위의 분위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수군거렸다. 몇몇 아이들은 휘파람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 아이로부터 불붙은 최초의 동요는 기괴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자, 일단 이거 A로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한번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인 저톱으로 써는 어릿광대가 결국엔 죽지 않고 그저 죽는 척 하는 것 뿐이므로 결국엔 일어나리라는 새로운 확신의 일종의 아슬아슬한 안도감까지도 넘쳐 흐르고 있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이 소녀가 이런 요술의 트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도 동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요술쇼에서 요술을 하던 여인을 공경에 빠뜨린 전학생 소녀는, 자, 여기도 나와 있네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조숙하고 아는 것이 많아 아이들로부터 만물박사라 불린다.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학교 앞 장산을 통해 돈을 버는, 일단 요 전에 지금 뭐야,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조숙하고 아는 것이 많아 밑줄 쳐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소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 앞 장사를 하던 자파상 강 씨는 여름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 거기 동그라미 도박에 가까운 새로운 장사. 도박 동그라미 치고 새로운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도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있죠. 자, 도박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우리 여기서 정리했던 것 중에. 이거겠죠? 자, 욕망을 이용하려고 했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략 부분 줄거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들이 영영 자리를 뜨려 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물론 두 가지 이유를 강씨 자신도 미리 계산에 넣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 5개의 동전으로만 가능한 10개의 사탕을 단 하나의 동전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명제가 전혀 강냉이 튀기듯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어 낚아챌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유의해 말려든 때문이다. 눈앞에서 엄청나게 불어가는 이자의 묘미, 맞는다는 가정하에 눈앞에 황곤히 전개되는 5배의 자본. 4개의 답 중에서 골라 쓰는 객관식 시험에서 우연히 아무 번호나 동그라미를 쳐서 맞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겐 이 가능성이 유독 자기만은 저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더욱이 선장하는 이자의 생생한 환희를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요거 있죠. 그쵸? 뭐 도박 좋아하면 그죠? 딱 뭐야 토토가 이런 거잖아. 그치? 딱 되면 몇 배요, 씨발.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5원을 가지고 5번 비수를 던지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적중하면 최소한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 더욱이 단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적어도 5번은 겨루어 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한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순적인 논리에 받아들여 대여섯 번 비수를 던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아이들은 손에 온기에 뜨겁게 익은 동전을 내던지고 침을 삼키며 비수를 들어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들의 꿈은 일시에 무너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5배의 꿈은 이상이었고 사탕 2알은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망을 이용한 도박은 이상이었고 사탕 2알은 현실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선 아이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서며 강 씨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자, 이 아이가 또 누구겠어요? 그 소년인 확률 크겠죠. 아저씨 정말 10개 주는 겁니까? 강 씨는 소리 나는 쪽을 보았는데 그곳에 방금 낮잠을 깬 듯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서 있었다. 아유 그거 아무리 엄청 할 테냐? 하면서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누런 이빨을 내보이며 노파처럼 웃었다. 그리고 손바닥 안에서 동전을 굴렀다. 몇 번으로 할 테냐? 아유 아무거나. 그 아이는 굉장히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며 바지허리를 축혀 올렸다. 자 이게 뭐야, 생기가 딱 없어 보이는 포인트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얘 몇 번으로 할까? 갑자기 그는 옆에 서 있는 그부에게 생각난 듯 물었다. 글쎄 1번이 어때? 1번? 그래 참 좋은 번호인데. 그는 과장의 수긍을 했다. 그는 서서히 비수를 들었고 길든 원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태도는 어딘가 치수가 모자라는 녀석처럼 별스러웠다. 돌려 아저씨. 강 씨는 원판을 주고 힘껏 잡아당겼다. 돌려 돌림판이네요. 그쵸? 소년의 높이 쳐든 소나기 안에서 비수는 소리도 없이 번뜩였다. 그와 동시에 그 아이의 입은 날카롭게 비틀렸다. 4번이야 아저씨. 원판은 비수를 맞고 태워 풀린 구식 죽은 같이 점점 지쳐갔다. 정확한 결정타를 맞은 권투 선수인 양 원판은 그의 매니저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4번이다 하면서 둘러서서 원판을 응시하고 있던 아이들이 감격의 환호성을 발했다. 비수는 정확히 4번에 꽂혀 있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야, 4번을 맞추겠다고 진짜 맞춰버렸어. 개쩌는데. 닌자 아니야 이 정도면? 강씨는 순간 그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벌써부터 그 아이는 나른한 표정으로 강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이번에도 맞으면 10개 주는 거죠? 아유 물론이지. 강씨는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대답했다. 얘 이번엔 몇 번으로 할까? 이번에도 그 소녀는 비수를 피살자의 가슴에서 뽑아들어 조금 전에 그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가 말했던 번호가 무시당했음을 의식했기 때문에 무안해. 그치 1번이라고 해놓고 4번 던졌잖아요. 그죠? 4번이 어떨까? 4번이 괜찮지? 그래. 딴 아이가 뒤에서 대답하자 소녀는 비수를 높이 쳐들었다. 원판은 새로운 경주를 시작했고 비수는 사생아처럼 내던졌다. 1번이요 아저씨. 소녀는 겉으로 온 마치 낮잠이 오는 듯한 그런 나른한 목소리를 내었다. 순간 원판을 둘러싼 모든 것은 정지 상태로 일별했는데 둘러서 있는 아이들과 강씨의 시선은 필사적으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한 무리의 정지 상태는 뻣뻣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마지막에게 숨을 고르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한바탕의 수요가 가라앉자 원판은 1번을 가리켰어. 와씨 개 미친놈이네. 그죠? 그 녀석은 단 2개의 동전으로 20개의 사탕을 획득했다. 그 소녀는 사탕들을 둘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의 얼굴엔 기쁨도 환희도 아무것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매우 피로하고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소녀는 사탕을 모조리 나눠준 다음 천천히 책가방을 들고 시내 쪽으로 걸어나갔다. 아이들은 배급탄 사탕을 굴리며 그가 전차가 달리는 거리로 꼬불할 때까지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봐 줄 것을 기대하였다. 허나 소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겠어? 이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지. 그럼 얘가 2번이나 맞췄다는 건 사실 이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바탕 휘저어놓은 끈적끈적한 불쾌감과 도전해오는 듯한 태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밥을 해치운 그는 꽁초를 갈아 피우며 바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실책하는 눈초리와 굽은 어깨, 작은 소나기에 들린 쇠꼬챙이가 번뜩이며 원판에 내리찍던 광경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뛰어봐라. 아무데든 뛰어봐라. 그 안색 나쁜 소녀는 이죽이면서 속삭였다. 강씨는 얼핏 잠이 들면 그 아이가 비수로 내리찍는 꿈을 꾸었고 그럴 때마다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야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에게는 좀처럼 없었던 불면의 밤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마주하고 나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네요. 그쵸? 자, 근데 넘기기 전에 여기 밑에 해제라는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갖고 갈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자, 이게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사기성이 농후한 행동을 일삼는 어른과 이를 추종하는 아이들. 자, 요 사기성이 농후한 행동을 일삼는 어른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누구였어요? 마술하는 애들. 그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장사하는 애들. 두 가지였죠. 그쵸? 그 다음에 이를 추종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른들 세계의 위선과 타락들을 간파하고 폭로를 서슴지 않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 자, 거기 밑줄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자, 왜 산업화 시대의 사회상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시민적인 인물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요거는요 134만 한번 해봅시다. 134. 이게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금방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닌가? 응? 134만 하면 될걸요? 네, 2번은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통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건 잘 찾으시는데 적절한 문제들을 많이 못 찾아가지고. 다 푸셨어요? 자, 1번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 하나씩 가볼까요? 자, 대상의 외양묘사를 통해 일단 외양묘사 있나요? 외양묘사 없어요? 일단 없네요. 여기에서는 없네요. 그쵸? 그럼 여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인물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있나요? 일단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일단 있기는 하네요. 그쵸? 근데 옆에 발화의 주체인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한다는 게 뭐예요? 약간 웃기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선지를 선택하실 때 이런 식으로 다 맞는지를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직 고3 되기 전에 연습하실 때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런 측면으로 시간이 더 걸리셔도 괜찮으니까
그 위주로 일단 정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고3 때부터는 시간을 타임어택 그때 하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갑시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두 분 다 이제 고3 걸 기준으로 했을 때 60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한 80점대까지는 좀 올려주셔야 네, 되지 않을까. 오래 걸려도 괜찮거든요. 계속 반복되면은 시간이 단축이 돼요. 자, 3번 인물의 행동서술을 통해 자, 요건 있나요? 행동서술? 행동서술 있어요? 그 밑에 A 부분에 그 말하는 부분 밑에는 있잖아. 그쵸? 행동묘사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의 확산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 분위기 맞잖아. 그쵸?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부정적 분위기가 아니고 그 소년이 주도한 거니까 소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각적 이미지가 있었나요? 뭐 수군거린다, 뭐 휘파람을 날린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쭉 보자고요. 대상에 대한 인물들의 호의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단 호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5번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관찰자적 시선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어딘 맞아? 관찰자적 시선 맞나요?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인 것도 없었죠. 그쵸? 이야기 밖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동전 비명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전. 그 동전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동전 쓰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비수 던지고 그거죠. 그쵸? 자, 동전은 목적 달성에 대한 열망. 그럼 비명은 뭘로 분석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명 누가 낸 거예요? 그 강씨 그 장사꾼이죠, 그쵸? 그럼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자, 목적 달성에 대한 열망?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그쵸? 근데 옆에 비명은 목적 달성 이후에 허망함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죠? 자, 2번. 동정은 요행에 대한 기대감. 그치? 10개 먹을 거니까 하면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비명은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시면요.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지만 바로 볼게요. 자, 1번. 저것보다 신기한 요술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년의 말을 통해 어른들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폭로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맞죠? 자, 2번. 두 가지의 이유를 강씨 자신도 미리 계산해 넣지 못한 바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 강씨가 자신의 돈벌이에 아이들의 욕망을 미용하고 있다. 맞죠? 3번.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대답하는 강씨를 통해 소년의 당당함을 접하고 난 후에 강씨가 느끼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또 연결될 거고요. 4번. 매우 필요하고 지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부여하는 생기발랄함과 같은 이미지를 찾기 어렵다. 이것도 맞을 거고요. 5번. 실책하는 눈초리를 떠올리는 강씨의 내면을 통해 순수함을 간직하기 어려운 세계의 부조리함을 인지하고 뭔 소리야? 인지도 못했고 일단 이를 개선하려 애쓰기로 한 개선할 생각도 없었죠. 그냥 불쾌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긁힌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강씨의 심경 변화를 알 수 있다. 심경 변화는 있었냐 그러면? 왜 없어? 불쾌하다며. 바뀌었잖아. 그쵸? 그거까지 다 보셨냐? 이거죠, 저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게 보기 싫은 지문이 있네요. 보기 싫은 지문. 자, 여러분들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면 일단 좀 살짝,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럴 때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그쵸? 이런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음악 지문 이거 말고도 같이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어우, 큰일 났네요. 그죠? 자, 큰일 났네요. 자, 두 분 다 과학 지문 혹시 싫어하시나요? 넌? 저는 근데 딱히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럼 좋아하는 건 있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다 어려워. 철학? 철학? 이과였나요? 그건 또 아니죠. 이과. 그러면 그나마 과학이 막 싫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죠? 우혁이는 과학 싫어요? 자, 일단은 보통 과학을 뭐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나는 과학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아는 게 없으면 일단 이 지문이 싫어지더라고요. 처음 보는 얘기니까. 근데 얘도 뭐야? 결론적으로 처음 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싫어해요. 솔직히 정보의 내용 자체가 막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지문을 분석할 때 음악의 어떤 배경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냥 분야가 다를 뿐이지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저 물론 음악 지문을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그게 되겠냐? 안 되죠. 다만 이거예요. 싫어하지 않게는 만들어 드리려고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읽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음악에서 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은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결합된 음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는 별 내용이 없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다. 화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화음. 혹시 음악 학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피아노라든지 없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약간 다 육체파이신 건가요? 예술파 아니고 그죠? 다 육체파. 예체능인데 우리 체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음은 그럼 이렇게 갖고 가세요. 음 높이가 다른 음들이 자 거기 동그라미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면은 자 높이가 다른데 얘네들이 동시에 울린다라는 게 화음이에요. 화음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아세요? 네. 그 아카펠라 같은 거 있잖아. 뭐 한쪽은 요쪽, 한쪽은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한쪽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쫙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소프라노, 뭐 알토, 테너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들이 자기 음역대만 딱 부르는데 이게 딱 합쳐지면 괜찮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이게 화음이에요. 같이 한 번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음 높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정이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요? 음정이라는 거는 음간이 왜 나와? 개소리야. 음정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저거 뭔가 적거나 읽을 때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음 것까지 적게 돼요. 제가 소설 읽을 때도 뭐 피곤하고 피로하고 미련한 이랬는데 피련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다음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는 때가 있어요. 아무튼 얘는 지금 뭐라 했냐면은 요것만 생각해요. 그냥 음의 간격이에요. 간격.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이걸 복잡하게 갖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높이인 도와 도는 1도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에서 도, 그냥 얘는 같잖아요. 그렇죠? 같음이에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1도라고요. 같으면 그럼 0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건 1도.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도레는 2도라고 음정을 표현한다. 자, 그러니까 n 플러스 1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차이 간격 플러스 1도. 됐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이거 그냥 보면 이게 뭐라는 거야, 뭐래 씨부리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삼화음은 자 거기 동그라미 3도의 음정으로 쌓아 올린 3개의 음으로 만드는데 그럼 이 얘기는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간격이 몇 개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개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도랑 레가 2도였잖아요. 그럼 3도라는 거는 뭐겠어요? 2개 차이. 뭐야? 도에서 미까지죠. 오, 그럼 괜찮네. 할만하네. 그렇죠? 근데 몇 개의 음이요? 3개의 음이래요. 그럼 뭐야? 여기서 도미솔 이런 거겠죠. 그렇죠? 각 음의 명칭은 자 밑에서부터 근음, 3음, 5음이라 일컫는다. 자,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자, 우리가 화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3화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3화음이면은 아까 3도짜리가 3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3도짜리 애가 3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일단 도, 미, 솔로 일단 구성을 해놨었는데 그쵸? 근데 밑에서부터 근음, 산음, 오음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근음이겠어요? 여기가 근이죠. 여기가 3이겠죠. 이게 5겠죠.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악보를 못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가령 도를 근음으로 하는 으뜸화음인 도미솔의 경우 자, 근음에서의 3도의 음정을 쌓은 미를 3음이라고 하고 자, 일단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갈 게 있어요. 도미솔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으뜸화음이라고 일단 쓰여져 있었어요. 얘가 얘라는 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다음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은 솔은 오음이라고 부른다.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 화음, 파를 근음으로 하는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 화음과 함께 주요 3화음이라고 한다. 그럼 갖고 가야 될 정보가 또 2가지가 더 있었죠? 자, 으뜸 말고 또 뭐야? 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버금 딸림이 있었어요. 근데 각각의 얘는 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딸림화음은 어디부터 시작한 거야? 솔시레라고 했어요. 솔시레. 그죠? 그 다음에 버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파라도라고 나와 있죠. 파라도. 근데 각각 어때요? 각각 얼마씩 차이 나요? 3도씩 차이가 나죠. 됐죠? 여기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근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도는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3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주요 3화음만으로도 거기 동그라미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자, 으뜸화음은 안정감을 주므로 곡의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참, 여기서 특징 딱 가져가면 끝이죠. 자, 으뜸은 뭐라고? 뭘 준다고? 안정을 준대. 그죠? 안정을 주고 그 다음에 주로 언제 쓴다고요? 출발할 때 쓰인대요. 그러니까 음악에 출발할 때 쓰인대요. 그럼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딸림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이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이것도 2가지죠. 자, 솔시레 같은 경우는 이완 전에 긴장하는 상황. 그러니까 느슨해지기 전에 긴장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으뜸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라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정에서 긴장 상태. 얘도 마찬가지 안정에서 긴장 상태로 가야 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 용어를 잠깐. 통일시켜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얘는 안정에서 긴장으로 가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긴장해서 안정으로 가기 전. 이렇게 하면 어때? 이해했어요? 어쨌든 메인이 뭐야? 긴장이잖아요. 얘는 어쨌든 안정이 기존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들뜬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그럼 하나 더 적어두시면 요거 하나랑 들뜬 감정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들뜬 감정. 자, 이때 음의 지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삼화음의 근음을 바꾸기도 한다. 자, 삼화음의 근음이라는 건 앞에 있는 걸 바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원래의 금음 대신 삼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 이름을 차례대로 쌓는 것을 자, 거기 동그라미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앞에 있는 근음을 바꾼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 으뜸 화음의 경우는 이렇게 된대요. 자, 한 음씩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미, 솔, 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뭘까요? 왜, 얘네 삼도가 아닌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나요? 맞지 않아요? 여기 라시가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리 바꿈이잖아요. 자리 바꿈이니까 그냥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이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도미 소리인 건 똑같아. 그럼 3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요런 경우 근음이 요런 식으로 뒤로 빼기는 경우에 뭐야?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자리를 바꾼 거지 뭐 어떤 음정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왜? 뭐 담배 떨어지니?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직도 피시는군요. 친구는 하니? 너 언제까지 할 거야? 아마 못 끊을 것 같아. 언제부터 했어요? 아주 옛날. 초등? 초등은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어떻게 알아요? 저 5학년 때부터. 근데 몰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전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군대에서 했습니다. 저희 한 22대 거의 그것도 이제 보통은 담배를 언제 배우냐면은 보통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2병 때나 1병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피는데 전 병장 때 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상병 때부터 이제 그 분대장 같은 걸 해가지고요. 일반 병사 말고 저기 사무실에서 막 그 간부들 상대하면서 하는 그런 걸 좀 상병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헌병 출신이어가지고 초소에 의심하지 마. 키가 상관없다잉. 키 173만 넘으면 지원할 수 있댔어. 내가 지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간에. 처음에는 이제 뭐 초소근무나 이제 뭐 그 게이트 그 군부대 들어가면 여기 그 그 차단벽 이런 거 열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를 하다가 네 제가 좀 상병 때쯤에 이제 밑에 후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분대장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더 힘들어. 맨날 그 간부들 오셔가지고 야 라면 좀 끓여와봐.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여기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라면 라면 이제 끓여놓고 시켜놓고 찬밥이랑 소주 하나 갈기고 시작하시더라고. 귀찮지. 그리고 그 간부들마다 다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간부 걸리면은 괜히 이상한 걸로 잔소리 겁나 먹고 꼬피 겁나 먹고 그러냐고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담배라고 한다면 이제 선임한테 이제 배우기 마련인데 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런 얘기하면 그래
담배 한 좀 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병장 때쯤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당시에 같이 다니는 운전병이 그러니까 항상 같은 분대장이랑 운전병이랑 같이 이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병이 그때 일병이었어요. 그래서 일병한테 배웠어. 아 혹시 담배 있냐? 아 진짜 피면 안 됩니다. 막 알리는 거야. 아 병장까지 잡으셨는데 어떻게 피면 어떡하냐고. 진짜 괜찮은 거였지. 그치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근데 네 시작했습니다. 나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이스 블라스트. 네 그거 하다가 그게 첫 그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레드를 폈죠. 뒤지는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자. 처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폈을 때 이제 너무 센 거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막 머리가 계속 핑핑 돌아가지고. 군대에서 한국 거밖에 안 팔잖아요. 밖에서 사야지. 휴가 나가서 이제 다 그거 사오는 건 괜찮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군대에서 뭐 요즘엔 다 알아서 잘 사오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군대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이제 한 보루씩은 사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걸 검사하는 건 우리 헌병이기 때문에 한 보루를 사오든 두 보루를 사오든 세 보루를 사든 상관없어. 다 우리 애들이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거기에서 핸드폰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냥 하나 좀 봐줘. 그래서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상한 막 뭐 책이나 뭐 이상한 책? 말 이상한데? 아무튼 아시죠? 맥심? 커피는 역시 맥심이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뭐 아레나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 구단 곧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난 혹시 신의 아들이다?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건강하시죠? 건강 안 하실 수도 있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가다가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한 번에 막 두 보루씩 세 보루씩 사와가지고 그냥 존나 피고 막 아유 씨발 이러면서 막 빡칠 때마다. 근데 괜찮은 게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갔다 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래 힘드니까 피러 갔다 와야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갔다 와도 별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존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못 끊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냥 어떻게 시작했어요? 약간 호기심에? 그냥 가오? 호기심? 아무튼 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이게 안 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막 좀 힘든 일 하면 또 이제 한번 펴줘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열심히 입 털고 이제 약간 쉴 때 이제 고뇌를 해소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군대 다 갔다 오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좀 팔라멘트 하이브리드 피다가 그거 한 5, 6년 폈을걸요? 그 5, 6년 피다가 근데 그게 냄새가 진짜 개구리대매. 어떻게 알지? 기왕함자. 아무튼 그게 냄새가 겁나 구리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았을 때 되게 별로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 뭔가 너무 센 걸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바꾼 게 이제 말보로 조금 이제 1mm짜리 이런 종류 좀 풀고 있습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씨. 아무튼 피신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되게 일찍 피었을 것 같대. 이것도 있으니까 막 피곤해 쩌든 막 그런 이제 얼굴이 있다 보니 그렇게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모범생이었어요 진짜. 저 20살 때까지 여자친구 생겨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뭐 모쏠 아다 찐다 그런 느낌이었지. 맞아 그렇게.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안경을 쓰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시대 때는 머리를 그렇죠. 머리를 깎고 다녔어요. 두발 자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고 다녔냐? 반삭하고 다녔어요. 그냥 모든 애들이 다 반삭하고 다녀.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외모 구분 싹 가능하잖아. 그죠? 남자는 머리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싹 다 깎아놓으면 씨발 이러면 어떻게 돼? 진짜 존잘 아니고서 다 개 병신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잠깐 여러분들은 지금 봐봐요, 두 분 다 머리 스타일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머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 깎아버리면 그러시 어떻게 해야 만나라고? 그 여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이제 이제 막 김이 3cm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기를 수가 있었어요. 얘는 그래도 이제 티가 안 나잖아요, 나름대로. 이 씨발 남자 새끼들 다 반색하라는 거야. 저 참고로 남녀공학이었는데 지금 여학생들을 뭐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얼굴이 곧다군데 씨발 누굴 만나? 네? 합반은 아니었어요. 분리했는데. 아무튼 뭐 거의 고3 때까지 그냥 그 못생긴 상태로 네, 잘 지내다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경 벗고 나서 제가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안경을 쓰고 있었을 때는 어떤 그 느낌이 좀 컸냐면은 이제 약간 착해 보인다. 그 공부 잘하게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착해 보인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일단 이거 욕이잖아. 맞잖아, 그쵸? 그냥 약간 뭐야, 이 새끼 그냥 존나 평범보다 더 이해하고 존나 별로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안경 벗고 나서 알았어요. 벗고 나서 그때부터 말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착하다는 말이랑 그럼 공부 잘하게 생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럼 대체? 그거? 그거 존나 못생겼다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 될 것이. 야,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냥 나는 그냥 그 사회의 규율에 따랐을 뿐인데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뭐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자리바꿈까지는 얘기는 했었죠, 그죠? 자, 그럼 그 결과 으뜸아우의 경우에는 미솔도가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오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쌓는 것을 둘째 자리바꿈이라고 하며, 그럼 으뜸아우의 경우에는 솔도미가 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뭘 기반으로 하자는 거예요?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얘를 근음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얘들 그냥 옮기면 끝이야. 됐죠? 우리가 뭐 3도니 뭐니 그런 간격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순하게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옮겨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을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보에다가 음을 표시하는 걸 우리가 그냥 기보라고 합니다.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보기처럼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큰 보표를 사용한다. 자, 위에 거는 많이 보셨죠? 음악 시간 때 많이 보셨을 건데 밑에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낮은 음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림을 해석할 때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큰 보표의 기준점은 가운데 또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자리, 그죠? 자, 두 줄 위에는 솔, 두 줄 아래는 파가 된다. 성부란 합창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이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을 담당하는 순서대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요거가 뭐라고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을 담당하니까 높은 음이 소프라노 쪽이겠죠? 그죠? 자, 소프라노 그 다음에 테너였나요? 테너, 알토, 베이스였나? 알토, 테너, 베이스였죠? 그죠? 자, 이렇게 그냥 나오면 끝나. 여기가 제일 높은 애, 얘가 제일 낮은 애. 이렇게 하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성부를 표현할 때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소프라노의 음과 알토의 음을, 그치, 요 순서 되니까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높은 음자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그림에서 위에 거에는 저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낮은 음자리 보표에는 테너의 음과 베이스의 음을 기보한다.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 자, 잠깐만, 소프라노와 베이스 뭐 있었어요? 요거 있었죠? 그쵸? 요건 말 그대로 그 악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외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나? 알토와 테너를 내성이라고 한다. 그럼 요거 기반으로 구분할 때는 그냥 자,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내성.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상삼성.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는.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게는 위에 3개니까, 위에서부터 3개니까 삼삼성. 그 다음에 맨 위에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그럼 여기도 다른 색깔로 한번 제가 그냥 묶어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하삼성. 됐죠? 특히 방금 나왔던 요 텍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하면 아마 이해가 되게 힘든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끔은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푸실 때. 오히려 읽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읽는 시간이 덜 걸리겠죠. 처음 할 때 한 번에 빡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주요 3함을 내기 위해서는 4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하나를 중복하여 화음을 표현하는데, 자, 뭐만 가능하다? 중복 가능한 거는 거기 동그라미 근음과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령 금음이,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옥타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코너 좀 많이 가시면 옥타브 뭔지 아시잖아요. 3옥타브 솔. 그 있잖아, 그 MC 더 맥스 노래 이런 거 보면 3옥타브 솔이라면 씨발 그거 어떻게 불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옥타브가 도에서 도까지, 그러니까 그 도에서 다음 도가 한 옥타브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는 한 옥타브, 그러니까 2옥타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쭉 다시 이어서, 네, 가령 근음이 솔이면은 한 옥타브 위에 솔을 중복해야 된다. 그치, 근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음이랑 오음까지 가능하다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삼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은 악기로 연주하기가 쉽잖아. 한 옥타브를 넘으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도에서 다음 도까지는 그래도 한 요 정도면 해볼 만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라면 쉽겠냐고. 쉽지 않겠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악기는 옥타브를 넘어서 그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화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화음에서 그 더 확장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어지는 경우를 화성이라고 보시고 있죠. 됐죠? 여기는 잠깐 지울게요. 자, 화성의 진행에는 한 성부의 진행과 두 성부의 진행이 있다. 자, 한 성부의 진행에서 음이 올라가면 상행, 내려가면 하행이라고 한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또한 음정이 2도로 움직이는 것을 순차 진행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 레 이렇게 가면은 순차 진행이죠. 근데 3도 이상 움직일 때 도, 레, 도, 미, 솔 이러면은 도약 진행이라고 한다. 이건 뭐 어렵진 않으시죠? 괜찮죠? 가령 도를 낸 후에 위의 음인 미를 내면은 일단 올라가는 거니까 상행이면서 3도 이상이니까 도약 진행. 요거 문제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한편 두 성부의 진행은 4가지로 나눠진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반진행은 한 성부가 상행이고 다른 성부는 하행인 진행이며. 자, 지금 반성부라 했나요? 반진행. 자, 반진행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런 거죠. 높은 거랑 낮은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상이면 얘가 하인 거, 얘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 반대로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반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진행은 경사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다른 성부는 상행 혹은 하행하는 진행이다. 자, 경사진행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쪽은 유지, 한쪽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됐죠? 맞죠? 자, 제가 또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좀 많이 쓰죠. 그죠?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또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거나 이런 것도 많이. 혹은 A로 쓰거나 B로 쓰거나 아니면 또 1번으로 쓰거나 2번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구분해 주시면은 비문학이나 특히 문학 풀 때 정보가 많아 보임에도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병진행은 두 성분 간의 음정이 동일한 진행이며, 그럼 얘는 뭐야? 똑같으니까 뭐 볼 거 없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유사진행은 두 성분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자, 두 성분 간의 음정이 달라진 애는 진행이다. 아, 그럼 무슨 말이야? 유사진행은 방향은 같다는 거죠. 그쵸? 방향은 같지만 어떤 경우 음정만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둘 다 상행이야. 근데 높은 음자리에서는 3도만큼 올라가는데 뭐야? 낮은 음자리에서는 1도만큼밖에 안 올라가. 그런 게 이제 유사진행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라라 시도를 낼 때 알토는 도도레파를 낸다고 하자. 이 경우 세 번째 음까지는 음정이 6도를 유지하므로 병진행을 하고, 나머지 음에서 네 번째 음이에요. 네 번째 음에서는 5도로 달라지며, 왜 그런 거야? 파, 솔, 라, 시니까 네 개만큼 차이 나니까 5도로 달라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성부 모두 상행이므로 유사진행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문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2번, 3번. 아니다. 2, 3, 4번만 해봅시다. 2, 3, 4번만. 다 되셨나요? 할만은 하세요? 응? 어려워?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정보 그냥 활용하시면 어지간하면 다 맞출 거예요.
다 했어요?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몇 번이라 하셨죠? 4번 친구는. 2번이요? 두 분 다 틀리셨는데?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아니, 찾아봅시다. 자, 찾아서 갖고 갈게요. 자, 그림에 기보. 자,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파와 도와 솔은 모두 음정이 5도이다. 자, 파도면은 뭐예요? 솔, 라, 시니까 3개만큼 있으니까 5개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도에서 솔까지 도, 레, 미, 파, 솔. 그러니까 4개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 5도 맞네요. 뭐죠? 왜 어려웠어? 아니 뭐 녹음 잘리고 파솔도 짧게 파솔도? 짧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기보된 거니까 그림을 봤으면 됐던 거죠. 그쵸? 4번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이 뭐라고 했었어요? 같은 거라고 했었나요? 그쵸? 한 번 더 봐볼게요. 병진행이라는 거는 어디 갔냐?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토가 상행이면은 반드시 테너도 동일하대잖아. 병진행이래더라. 이 병진행이래잖아요. 그죠? 3번 볼게요. 사성부로 도가 근음이 으뜸함을 내려할 때, 자, 미를 중복할 수 있다. 얘가 중복과 관련된 얘기 뭐가 있었어요? 중복 뭐만 가능하다 했어요? 어디 있냐면은 그 그림을 기반으로 했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 정도로 밑에 내려간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주요 사마음을 내기 위해서. 보여요? 자, 중복하여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그럼 미는 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삼음이라 안 되는 거죠. 자, 봐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단을 찾았어야 돼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나요? 여기 그러니까 아니라서 그런 거지. 중복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선지를 보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좀 쉽게 갖고 갈 수 있었나요? 자, 일단 답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씩 분석부터 해볼까? 자, 마디 1. 여기는 뭐예요?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마디 1과 마디 4는 자리 바꿈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화음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럼 마디 2에서는 첫째 자리 바꿈, 그 다음에 3에서는 둘째 자리 바꿈을 화음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 그럼 1번은 뭘까요? 처음에. 처음 시타트를 어디서 한다고 했죠? 아마 으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출발, 그죠? 출발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1과 4는 아마 으뜸일 거고요. 그쵸? 흥분되어 집을 나와 타지를 떠도는가. 요거는 약간 뭐예요? 들뜬 기분. 안정인 상태인데 들뜬 기분이고 긴장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버금이죠. 그 다음에 3 같은 건 뭐예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약간 좀 긴장한 상태니까 3에선 둘째 자리 바꿈을 한 화음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으니 얘는 어쨌든 느낌으로 한번 봤으면은 이게 어디 가냐? 딸림 화음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갖고 가서 시작했으면은 됐을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마디 1번 기억. 마디 1은 연주 순서가 첫 번째이고 평온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마디 4는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두 마디는 모두 으뜸함을 사용하겠다. 일단 기억은 맞네요. 그쵸? 혹시 이거 틀렸다고 했나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볼게요. 니은. 자, 마디 2에서는 봄 기운에 따른 감정이나 집을 떠난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딸림 화음이 아니라 우리 뭐였죠? 버금 딸림이었죠? 마디 3에서는 해당 마디 내용과 뒤따르는 마디의 화음을 고려했을 때 버금 딸림 화음을 사용하냐 딸림 화음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이 일단 제끼면 되겠네요. 자, 마디 2의 근음과 마디 3의 근음은 뭘까요? 모두 으뜸함에 없는 음이다.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 계산할 줄 아세요?
네. 첫째 거맨 뒤에 네. 첫째 거 잠깐 마디 2라는 건 일단 뭐야 버금 딸린 마음이라고 했으니 뭐 버금 맞죠? 버금 딸린 파라도였죠? 그럼 파라도에서 첫째 자리 바꿈을 했으니까 뭐야? 첫째 자리 바꿈. 얘랑 바꾼 거죠. 맞나요? 얘랑 바꾼 거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라도 파겠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의 근음은 뭐예요? 라가 되는 거겠네요?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으뜸하면 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큰 부표는 마디 A, B, C 순으로 연주가 진행된다. 가장 적절한 거였어요. 자,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소프라노가 제일 위에 있는 애겠죠? 그죠? 도약 진행을 하나요? 도약 진행은 뭐야? 두음 이상이죠? 근데 하는 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도약 진행이 아니라 순차 진행이겠네. 2번. 자, A에서 성부간 중복된 음과 C에서 중복된 음은 서로 같다. 일단 중복된 음이 일단 뭐가 있는데? A에서 성부간 중복된 음. 세 번째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거가 있는데. 엥? 뭐라고요? 낮은 음자리랑 그 위에 음자리가 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거예요. 자, 이거 모르겠으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 파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쵸? 두 번째 줄에 있고 지금 뭐야? A는 그럼 솔과 C예요. 그쵸? 솔과 C.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에서는 솔과 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솔은 중복된, 여기서 중복된 건 솔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C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C에서 같은 경우는 저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위니까 파 맞네요. 그쵸? 파.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도겠네요. 높은 음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C, 도, 아마 저기가 나도 헷갈리네. 도, 미, 파네요, 파. 그럼 여기선 중복된 게 뭐가 있어요? 파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요건 조금 헷갈렸겠네요, 좀. 자, 그 다음에 3번.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음자리 보표에서는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저 높은 음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맞냐?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음자리를 기준으로 하면요. 유사 진행이 맞아요? 혹시 이거 선택하신 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무슨 진행? 병진행이지, 병진행. 그죠? 오, 깜짝이야. 의도 안 넣었어. 아무런 의도도 안 넣었어요. 아니, 뭐, 병진, 형진행. 근데 그렇습니다. 괜찮아. 별별 얘기 안 했는데. 자, 아무튼 4번. 테너와 베이스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반진행. 자, 일단 테너와 베이스니까 두 번째 거가 아니라 세 번째 거와 네 번째 거죠? 그쵸? 그럼 반진행 맞아요? 일단 처음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갔네? 그쵸? 그럼 이건 맞고요.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경사 진행을 한다. 한쪽이 유지되고 한쪽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건 경사 진행이 맞죠? 답이 4번입니다. 한쪽이 유지되면서 한쪽이 올라갔잖아요. 해볼만 하셨어요? 좀 많이 어려웠어, 그래도?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찾아보면 해볼만은 했죠. 그죠? 그냥 아예 막연하게 과학처럼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국어 지문이니까 그냥 다만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할만은 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뭐 일찍 끝난다고 말해놓고서 지금 8시 반까지 했는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아까 음악처럼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졸라 풀기 싫게 생긴 지문이긴 하지만 물리량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학에서도 똑같이 어떤 상대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만 캐치한 상태에서 푸시면은 해볼 만은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거 다 하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으니 요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히 요거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예. 자, 야구나 축구와 같은 구기 스포츠에서는 공을 강하게 멀리 보내거나 날아오는 공을 멈추게 하는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역학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지해 있거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신체나 기구로 충격을 가하여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 공을 배트로 치거나 발로 찰 때에는 공이 찌그러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생기는 탄성력, 그 다음에 충격을 줄 때의 속도와 시간, 공기 저항, 말 찰력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여기까지는 좀 그냥 좀 살짝 복잡스럽긴 한데 갖고 갈 만한 건 크게 없어 보여요. 그죠?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운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인 운동량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잡할 거 아니고 간단한 걸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나오겠다는 얘기죠. 자, 운동의 양은 사용하는 물리량과 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 데카르트는 운동하는 물체가 직선으로 운동을 계속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운동량을 정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운동량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대요. 자, 이거랑 관련해서 누가 얘기했냐? 처음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쓰는데, 자, 얘는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다고요? 질량과 속력의 곱이에요. 질량, 속력은 뭐가 된다고요? 이게 운동량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전제가 깔린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뭘까요? 얘, 그쵸. 얘는 직선 운동이었어요. 직선 운동. 얘를 기반으로 했어야 돼요. 요 포인트를 빼먹고 왔으면 아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정의한 운동량은 물체들 간의 충돌이 있어도 물체들의 운동량 총합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유용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양인 속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속력이에요. 방향은 일단 없다는 거죠. 직선 운동만 생각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실제 충돌 실험에서는 예측과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한 게 뉴턴이죠. 자, 뉴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력 대신 방향이 있는 벡터양인 속도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죠. 그쵸? 됐어요? 예컨대 1kg의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날아간다면 운동량은 10kg/m/s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물체가 다른 물체의 충돌 후에 운동 방향만 반대가 되었다면 반대면은 뭐야? 운동량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겠다. 그죠? 맛을 표시할 수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즉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얘기합시다. 뉴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 곱하기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죠? 네,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속도. 그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준다면 얘는 방향을 고려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뺀 값은, 자, 여기 한번 가보자. 하나 더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그쵸? 뭐 있었어요? 충격량이 있었어요. 충격량은 뭐 빼기 뭐라고요? 네. 충돌 후에서 충돌 전을 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갖고는 가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마이너스 10이었죠.
그쵸? 그리고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얼마였어요? 10이었죠.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그냥 15니까 얘 빼버리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면? 뉴턴은 물체끼리 충돌할 때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하는 법칙을 통해 물체끼리 충돌할 때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고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한 거 보세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난다. 자, 요거 살짝 넘겨 볼게요. 제2법칙.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질량 곱하기 뭐라고? 가속도라고 나와 있죠. 일단 요거는 입력만 해주세요. 자, 이때 가속도 A는 속도 변화를 작용 시간으로 나눈 것이므로 저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이를 변형하면 기억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멘붕하시면 안 돼. 다행히 설명이 더 친절하게 돼 있어요. 우변에 저 M 곱하기 V는 이렇게 바꿔주면 돼.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 됐죠? 그럼 여기서 그 바꾼 것을 기반으로 할 때 일단 충격량, 이게 우변이니까 충격량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충격량은 힘과 작용 시간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 힘 곱하기 작용 시간. 됐죠? 이제 일단 변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무식한 식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식은 스포츠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야구나 골프에서 공을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충격량이 커야 한다. 그쵸? 이게 당연히 커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이 커야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공에 작용하는 힘을 크게 하거나 같은 힘으로도 작용 시간을 길게 하면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 식이니까 얘를 높이려면 얘를 올려도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얘를 올려도 올라갈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을 친 후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타격 궤적을 유지하는 기술을 폴로스루라고 하는데, 자, 폴로스루를 하면은, 자, 거기 동그라미, 작용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을 늘릴 수 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팬이라고 했나? 근데 야구 그 타자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짧게 이러고 하는 애 있잖아. 예, 그 넥센에, 요즘에 넥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쪼다 타법으로 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선수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래, 약간. 진짜 레알 이래.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홈런 같은 거 잘 치는 막 그런 사람들, 등치 좀 크고,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러잖아. 이러다가, 푹 쉬면 이게 푹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보통 걔는 치었을 때 홈런 딱 넣으면 꼭 한번 이러고 봐. 배트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좀 자존심을 길게 하는 편이고 그 단타로 치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자, 충격량이 같을 경우 작용 시간이 길면은 충돌 시 받는 힘을 완화할 수 있다. 자, 방금 같이 얘를 의해서 얘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량이 만약에 어떤 경우? 동일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것도 똑같이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인데, 자, 얘를 만약에 길게 해주면은 힘을 어떻게 받아?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았다면은 운동하는 공이 정작이 되므로 맨손으로 받거나 글러브로 받거나 충격량은 같다. 포수 글러브의 경우 완충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던지는 공정도야 사실 뭐 손으로 받아도 별로 아프진 않을 거예요. 100, 혹시 100 던지시나요? 그거 알잖아요. 그치? 100 던지시는 분 없잖아. 아무리 빨라도 한 7, 80일 거면, 그죠? 손으로 받아도 그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막 그 류현진 같은 애들이 150으로 받는 그걸 손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 손 날아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완충 재질을 이용해서 뭘 늘린 거야? 작용 시간을 늘리고 대신 받는 힘을 줄인 거죠. 어쨌든 간에 충격량은 같아 버리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러한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운동화의 밑창 등은 충격을 흡수하여 인체를 보호해준다. 근데 운동화의 밑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도 크게 할 수 있겠죠. 키도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작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인체가 받는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3번, 4번만 할 건데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보고요. 요거 풀어보실 때 예를 들어서 3번에 뭐 기억 같은 경우 기억, 니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총열이 긴 총일수록 했을 때 요게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거는. 아직 하시는 중? 요거 4번 혹시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우시면 제가 방향 한번 설정을 해드릴 거라서. 지금 해달라고? 자, 봐봐.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크게는 두 개였어요. 그쵸? 데카르트의 경우와 뉴턴의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충격량을 구하는 부분들을 관계식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도 얘는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자, 우리 선지 한번 구성된 건 보실래요? 데카르트와 뉴턴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걸 확인해 봤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되 이거를 보기랑 적용시켜 주시면은 됩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이 가능했고, 데카르트는 그게 안 됐겠죠. 다 되었어요? 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됐어요? 자, 3번. 자, 3번은 몇 번이라 하셨어요? 4번. 친구는? 우혁이는? 2번. 뭔가를 하나 빼먹었구만.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기억. 놀이기구인 범퍼카끼리 정면 충돌을 하면은 처음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세 개 중에 하나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번, 그 기억은 틀렸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같은 탄환을 쓰더라도 총열이 긴 총일수록 화약의 폭발력이 더 오래 탄조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길어진다. 자, 총열이 길다는 건 뭐가 길다는 거예요? 작용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럼 사정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충격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3번. 유리로 만든 제품을 택배로 보낼 때 스펀지로 포장하면은 제품에 작용하는 충격을 줄여 유리가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럼 스펀지로 포장한다는 것 자체도 작용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 야구에서 스윙을 할 때 팔꿈치를 최대한 몸에 붙이고 하체와 몸통 회전을 하게 되면은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으므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 하체와 몸통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작용 시간보다는 뭐예요? 힘을 어떻게든 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큰 힘을 가하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에 낚이셨어요? 작용 시간만 생각하고. 응. 근데 여기 설명이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멀리 보낼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얘기했었겠죠. 그쵸?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혹시 몇 번이라 하셨어요? 4번? 4번 문제, 4번 문제. 3번? 의혁이는? 너도 3번? 5번이랑 2번. 5번이야, 2번 헷갈렸어요? 그건 좀 가능성에 가까워졌네요. 그래서 몇 번을 했어요? 5번. 아, 까비. 5번 써놓고 2번 썼다가 다시 5번 썼어.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혹시 이거 보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까요? 보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해요, 혹시? 그럼 좀 해드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자, 질량과 속력이 같은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했을 때 데카르트의 이론으로는 각각의 운동량이 A라면 운동의 총합은 2A며 충돌 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운동량의 총합은 2A로 같다. 그러니까 뭐야? 뭘 제외한 거예요? 방향을 제외한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뉴턴은 두 물체의 운동량을 각각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로 나타내는데 두 물체는 운동량 총합은 0이며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도 0으로 같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 경우 두 사람의 표현은 다르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거기 밑줄 쳐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자, 그런데 자, 아래 그림처럼 질량이 m으로 같고 속력이 각각 2V와 4V인 자, 여기 속력 얘기 나왔어요. 속력이면 일단 얘에 대한 정의네요. 그쵸? 데카르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요 두 물체 A, B가 직선상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할 때 데카르트는 운동량이 큰 물체가 물체 A를 밀고 가기 때문에 두 물체 모두 3V의 속력으로 B가 진행했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봤다.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2V가 4V가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죠. 그럼 6V인데 두 물체가 하니까 분산이 되는 거잖아. 각각 3V의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됐죠? 뉴턴은 자, 이번에 이게 데카르트의 상황이었고요. 뉴턴은 충돌할 때 속도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였던 속도가 충돌 후에는 그냥 이게 뒤바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가 된다고 했다. 한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으로 나타나는 물리량, 그냥 이건 됐고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보존된다. 자, 이거 잘 봐요. 요게 좀 핵심이었어요.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 다음에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보존된다. 정의가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맞죠? 뉴턴의 설명은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데카르트의 설명에는 충돌 전에 여기에 있었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충돌 후에는 손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는 둘 다 위배되지 않는데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데카르트는 위배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뉴턴의 이론이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죠.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은 데카르트의 이론보다 실제 충돌 실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건 많은 말이지. 방향을 설정해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해뒀기 때문에 이게 변화량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볼게요.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은 물체 A의 운동 방향이 반대일 경우 물체 A와 물체 B가 충돌했을 때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2V 곱하기 M이 된다. 자, 왜 그런 거야? 교환되는 거잖아. 그쵸? A가 받은 충격량이었어요. 그쵸? 자, 각각 플러스 2V, 마이너스 4V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은 마이너스 2V, 플러스 4V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충돌 후가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V로 가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2번 한번 볼게요. 데카르트는 뉴턴과 관리 스칼라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둘물체의 운동량이 다른 경우,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 아니, 데카르트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위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위배하지 않아요.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렇게 위배가 된 거지. 그쵸? 그냥 사실 문제는 뭐였다? 말장난이었다. 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얘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까지 적용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보기에서도 얘기할 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뭐 방향 알려줘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네.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방향 접근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